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여전히 존버리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콩 ETF에 대한 숨겨진 내용과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홍콩의 비트코인 이더리 혐의 ETF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기쁘고요. 여러분들도 기쁠 것인데요.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쪽은 아마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콩의 내러티브 부분에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던 코인들을 위주로 많이 좀 눈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거는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것 대비보다는 현재 대부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쪽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기타 레이어 1에 있는 쪽이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사보는 전략이 낫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이쪽도 나쁘진 않지만 테마적인 요소가 훨씬 더 짙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홍콩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좀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진행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ETF 시장이 500억 달러 시장 정도밖에 안 되어져 있고 중국인이 공식적으로 ETF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중국인은 홍콩 계좌를 만들어야 가능하는데 홍콩까지 직접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승인된 발행사가 보세라, 차이나, 하베스트 규모가 좀 작다라는 점을 지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ETF 수수료는 1에서 2% 수준으로 생각보다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특정 8개 거래 주소가 홍콩 ETF 승인 후 3천만 달러 정도를 이더를 매입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 둘 다 알려드린다고 하면 긍정적인 건 일단 이게 열렸다라는 건 어찌 됐든 간에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사줄 수 있을 만한 대상자가 생겼다라는 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생각보다 미국만큼은 유입할 수 있을 만한 총량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승인된 발행사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다 보니 규모가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들어와야 더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랙록 정도에 있는 사이즈는 좀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중간 정도에 있는 대여급이 이번에 발행사에 좀 들어와야 좀 더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퀀트 내용을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여기서도 미그 놀렛이라는 분이 이번에 고래들이 일부 수익을 실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외거래에서 발행한 대규모 차익 실현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 주소들의 이동이 활발했는데 거래소 입금 후 매도 덤핑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윌리 유는 강세장 오려면 몇 주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다음 단계는 아마 상승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강세장 도래까지 몇 주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서도 이부 윌리오가 보는 관점은 58,900달러이고 여기가 깨지면 약간 약세 추이가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의 비슷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주기영 대표가 이 현물 ETF 수요 정체됐지만 온체인상 매집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일부 고래들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추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고래들의 움직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신의 리스테이킹 주목받으면서 이더의 밸리데이터 수요도 급증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소각
부분이 수수료 소각이 비싸니까, 아니 수수료가 비싸니까 소각 수수료도 생각보다 많이 나갔는데, 이제 오히려 요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고 했죠. 확장성이 커진다고. 그래서 밸리데이터가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워낙 더 많아지면 스태킹에 있는 총량이 더 많이 닫히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더에 있는 가격의 방어선 라인의 중추적인 역할제가 된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리스테이킹을 추종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아이겐 레이어 부분에 따른 취약적인 요소가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요거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테나 랩스, 여기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따른 초과 담보 증명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루나 사태를 좀 보면서 사전적 담보 부분에 따른 신뢰도를 이제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미연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 이런 추이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또 뉴스도 몇 가지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바이낸스 런치풀의 H 금액이 반응량을 초과했다라고 나와서 이런 영향성으로 인해서 이제 패깅이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이게 바이낸스 아직 답이 나와져 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깨지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이, FTUSD의 시총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전히 깨질 것 같으면 이렇게 FTUSD 출시 런치패드 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밀어붙이고 론칭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부분 커버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부분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계속 드렸지만 이 환율이 생각보다 너무 움직일 때 이렇게 미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비트코인에게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추이에서 너무 많이 환율이 강하게 되면 코인보다는 달러에 있는 유입량이 월등하게 높아지게 되고요. 다른 포지션도 다 하지 않고 오로지 달러를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훨씬 더 짙어지기 때문에 그런적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적인 추이도 여전히 비관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다 보니까 오히려 RWA 시장도 좀 더 위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나머지 쪽도 좀 더 쉬어가는 그런 구실 역할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좀 위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총량, 그러니까 CES에서 나올 수 있는 총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건 어찌 보면 개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을 수는 있어도, 어차피 이 물량이 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저조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청산 차트도 롱이 너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향성 당장 잡히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프리미엄 비율도 상당히 높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손이 잘 안 갈지언정 요런 시점 아니고서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트코인을 접근하는 배경과 비트코인을 접근하는 배경은 여전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값어치 있는 걸 단 5만 원이라도 들고 있었을 때에 따른 안정감은 여전히 체감상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적인 추이는 어떻게 좀 볼 수가 있냐면, 저 환율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가 됩니다. 이 환율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는 미국에 있는 수입 물가 추이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럼 지표가 이쁘게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이 환율로 인해서 물가는 높아지지만 산업 체계가 붕괴가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물가 형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 실업률이 가중이 되면서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먼저 주변 국가들이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미국이 나중에 내려주는 효과에 있는 이 플랜이 가장 다른 거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 대비보다 이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슈가 이렇게 터져주게 나온다고 하면요. 당연히 환율이 1,400원대가 빨리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의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게 아직은 마무리가 되진 않았고 계속 연달아 중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추이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또 가장 중요한 뉴욕 연준 정제 사이즈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입김도 매우 세고요. 그래서 이분의 언급을 좀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면 조건부죠. 금리 인하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하는 물가가 어느 정도 사이즈만 잡아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내릴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적 여건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최악의 상황, 그리고 손이 잘 안 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좀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지금의 채굴 시즌에서도 이제 반감기가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향성이 잘 나오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을 잘 견뎌내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는 요 내용 또 내일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ETF 승인 이후에 한 보름 정도 쉬었다가 50일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자금의 사이즈는 다를지언정 홍콩의 ETF도 사이즈 성장 속도를 좀 지켜보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